1183년 이른 봄, 고려의 수도 개경의 밤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이 나라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한 저택의 침소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고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남자 경대승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0살. 그는 적의 칼에 맞거나 잔에 담긴 독을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상 위에서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미친 듯이 휘저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절규가 새어나왔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는 그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 죽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는 그 마지막 순간을 더 처절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이 몇 해 전 무참히 살해했던 늙은 독재자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균의 망령을 보았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는 귀신이 되어 나타난 그들은 경대승의 침대맡에서 내 놈이 감히 우리를 죽이고 편히 잠들 수 있을 줄 알았더냐? 하늘이 너의 죄를 아는데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느냐? 라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경대승은 공포에 질려 저들을 막아라. 당장 막아내란 말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철갑으로 무장한 경호무사들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주군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다 이내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침실에서 적이 아닌 공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그는 썩은 고려를 도려낼 유일한 칼이자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무엇이 26살의 젊은 영웅을 30살의 신경쇠약자로 만들어 스스로 파멸하게 한 것일까요? 이 비극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같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경대승이 20살 무렵의 고려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1170년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일으킨 무신정변은 고려 500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글을 읽던 문신들은 짐승처럼 도륙당했고 나라는 오직 칼을 쥔 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초대 독재자였던 이의방은 잔혹한 통치 끝에 비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독재자 정중부는 이의방보다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벽상공신이라 칭하며 이미 늙고 쇠약해진 왕명종을 완벽한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정중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은 개경의 하이에나처럼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겁탈했으며 관청의 재물까지 공공연히 훔쳐갔습니다. 고려의 법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만이 나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이 늙은 늑대와 그의 새끼들을 두려워했지만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대승.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 경진, 바로 정중부와 함께 무신정변을 성공시킨 핵심 공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대승은 태생부터 구체제의 금수저였던 셈입니다. 그는 아버지 덕에 고려의 장군으로 오르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무신들과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칼만 휘두르는 무장이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아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정중부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까지 포함한 그 권력 집단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역겨운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아버지의 동료들이 저지르는 악행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1178년 그를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립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26살의 청년 장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고려는 망한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가 도려내기로 결심한 뿌리는 바로 아버지의 친구이자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정중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모든 것을 건 가장 위험한 암살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1179년 9월 경대승의 사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이 문상을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아버지의 동료였던 경진의 아들을 그저 순진한 도련님 정도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대승이 치밀하게 설계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경대승은 상복을 입은 채 눈물도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대문을 들어선 정균이 예를 갖추려던 바로 그 순간 상복 속에 칼을 숨기고 있던 경대승의 결사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었던 정균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뒤따라오던 사위 송유인이 집안의 소란을 눈치채고 말머리를 돌려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놓치면 우리가 죽는다. 경대승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시각 늙은 독재자 정중부는 궁궐에서 왕명종과 함께 한가로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권력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복에 피를 묻힌 경대승과 그의 군사들이 연회장을 덮쳤습니다. 역적 정중부를 잡아라. 술에 취해 있던 정중부의 군사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고려를 공포로 지배했던 늙은 독재자는 26살 청년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 왕 앞에서 끌려나오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경대승은 정중부와 그 일파를 그 자리에서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피가 피를 씻어낸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개경의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늑대들을 물리친 젊은 영웅의 등장이었습니다. 왕명종은 공포에 질려 경대승에게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직책을 내밀었지만 경대승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를 더욱 빛나는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을 넘어선 고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경대승은 자신이 꿈꾸던 개혁을 폭풍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독재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정중부 일파가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토지와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패한 무신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청렴한 관리들을 앉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행보는 무신정변 이후 숨죽여 지내던 문신들을 다시 등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칼의 시대의 붓의 가치를 알았던 유일한 무장이었습니다. 무너진 고려의 법과 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는 적이었던 문신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고려는 잠시나마 이 젊은 개혁가의 등장으로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대승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중부를 암살했듯이 그 누구라도 자신을 암살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단상이 아니라 수천 개의 칼날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피 묻은 무대였습니다. 그날부터 경대승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침실로 숨어드는 악몽을 꾸었고 바람이 문을 스치는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날 놓쳐버린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은 그의 목을 노리는 망령이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고려 역사상 유례가 없던 무시무시한 조직을 창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방입니다. 도방은 오직 경대승 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병 집단이자 현대의 대통령 경호실을 뛰어넘는 막강한 무력 조직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이고 무예가 출중한 자들로만 100여 명을 뽑아 24시간 교대로 자신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가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도방의 무사들은 칼을 든 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경의 백성들은 경대승이 도방 무사들에게 둘러싸여 행차하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을 구한 영웅은 이제 그들이 두려워 100여 명의 철갑 뒤에 숨어버린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방은 그의 방패였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과 고립시키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도방이라는 완벽한 철갑을 둘렀지만 경대승의 내면을 파고드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안은 더욱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명의 남자, 바로 이의민이었습니다. 이의민은 누구입니까? 그는 정중부와 함께 무신정변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자 정중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는 노비 출신에서 장군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성정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전 왕이었던 의종을 술자리에서 끌어내 맨손으로 등에 척추를 부러뜨려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의민은 복수가 두려워 자신의 고향인 경주로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경대승은 직감했습니다. 저 흉포한 짐승이 언젠가 자신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대승의 공포는 이제 이의민이라는 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꿈꾸던 이상주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을 제거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경대승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암살을 또다시 계획합니다. 그는 비밀리에 자객들을 경주로 보내 이의민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의민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경대승이 보낸 자객들은 모두 실패하고 일부는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실패는 경대승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칼이 저 괴물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곰을 건드렸고 그 곰이 이제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 그는 이제 정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생존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 밤 도방 무사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호위하는 도방 무사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중에 이의민이 심어놓은 첩자가 있지 않을까? 백성을 구하겠다던 영웅은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유폐시킨
가장 불쌍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1183년 그가 권력을 잡은 지 불과 넷째 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30살 청년 경대승의 건강은 수년간 이어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그리고 공포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때 장사라 불렸던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그의 눈에는 늘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사는 그가 병에 걸렸다고 기록하지만 야사는 그가 마음의 병, 즉 광기에 휩싸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경대승은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하며 도박 무사들에게 경비를 2배로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악몽이 그를 덮쳤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그는 꿈에서 자신이 죽였던 정중부와 정균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대승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우리를 억울하게 죽였으니 하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경대승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 서 있는 망령들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오지 마라. 이 악귀들아. 내게서 떨어져라. 도방은 어디 있느냐? 이 자들을 당장 베어버려라. 그의 처절한 비명에 놀란 도박 무사들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려의 절대 권력자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사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다가가는 순간 경대승은 눈을 부릅뜬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그는 암살자의 칼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라는 괴물에게 심장이 꿰뚫려 죽은 것입니다. 암살로 권력을 잡은 자가 암살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 파멸한 고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경대승의 죽음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고 허무했습니다. 그가 죽자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도방은 구심점을 잃고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개경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대승이 평생 두려워했던 그 남자 이의민이 경주에서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의민은 손쉽게 정권을 장악하고 고려 무신 정권의 4번째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경대승이 꿈꾸었던 모든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갔던 토지는 다시 이의민과 그 일파의 손에 들어갔고 등용되었던 문신들은 다시 숨어야 했습니다. 경대승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가 가장 막고 싶어 했던 최악의 괴물을 고려의 심장부로 불러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대승의 사녀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그는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썩어빠진 시대를 개혁하려 한 이상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암살이라는 가장 잔혹한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휘두른 칼에 묻은 피를 평생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권력의 무게는 그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권력은 3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절대 권력은 그에게 개혁의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힘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도방은 이후 최충원을 비롯한 모든 무신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방하는 사병 통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독재의 시스템을 완성시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한들 피를 묻힌 수단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냉혹한 역사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는 난세를 구하려 한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허망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사라진 또 한 명의 희생자였을까요? 고려사에는 수많은 영웅과 반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대승처럼 그토록 짧은 시간에 강렬한 빛과 어둠을 같이 보여준 인물은 드뭅니다. 26살 그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불타는 이상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30살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보이지 않는 망령에 쫓기다 절규하며 죽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한 혁명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괴물과 마주선 한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기이자 스스로의 공포에 집어삼켜진 한 청년의 비극적인 파멸기입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개혁의 꿈은 그의 허무한 죽음과 함께 사라졌고 고려는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경대승이었다면 과연 그 공포를 이겨내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역시 매일 밤 잠자리를 옮기며 보이지 않는 적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이 짧고도 강렬했던 청년 독재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